자, 우리 VS 코드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반복문을 했었는데요. 어저께 포문도 했었고요. 자, 이런 포문 이제 기본적인 포문이죠. 기본적인 포문. 기본적인 포문은 익혔다는 가정하에서 세 가지 형태, 세 가지 형태의 이제 반복문은 어저께 알아봤었어요. 자, 근데 보통 이 포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반복 횟수가. 포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다.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만약 실행의 흐름이 들어온다면 여기에 참조되는 숫자만큼, 여기 참조되는 숫자만큼 반복문을 돌게 되겠죠? 참조되는 숫자만큼 이제 반복문을 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의 포문을 돌아도요. 포문을 돌아도 이 배열의 방의 사이즈만큼, 배열의 방의 사이즈만큼 이제 반복문이 돌 것이고요. 어쨌건 포문을 딱 돌 때 반복 횟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포문을 도는 시점. 반복 횟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자, 때로는 뭐 이런 필요성이 느껴져. 자, 반복 수행을 하되 특정,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자, 만족할 때까지만 반복하기. 뭐 이런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코딩 시점에도 반복 횟수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실행 시점에도 정확한 반복 횟수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실행 시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특정 웹사이트의 뭐 마크업 내용을 읽어드린다. 자, 읽어드린다 가정하면 그 마크업이 몇 줄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한 줄씩 읽어드리다가 더 이상 뭔가 읽어드릴 게 없을 때까지 뭐 읽어드리는 뭐 이런 작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코딩 시점에도 알 수가 없고 실행 시점에도 막상 실행을 해봐야지만 반복 횟수가 결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반복문 블록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만 반복하도록 사용하는 반복문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게요. 파일명은 스택05 언더바 root2.html 스택05 언더바 root2.html 하시고요. 자바스크립트 영역을 만들고요. while문이라는 게 있어요. while 해가지고 형태는 이런 구조예요. 이거는 가로 안이 true일 때 한 번 실행하고요. true일 때 한 번 실행하고 다시 일로 가요. 다시 일로 가서 얘가 또 true면 또 실행해요. 그리고 다시 일로 가요. 그런 다음에
제가 true면, 이 위치에 참조되는 값이 true면 또 실행하고, 또 일로 가서 여기 참조되는 값이 true면 또 실행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저 가로 안쪽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구성을 했다면 이 가로 안쪽이 펄스로 바뀔 일은 없겠죠. 펄스로 바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외형상 무한 루프인 거예요. 무한 루프. 외형상 무한 루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무한대로 이제 반복이 된다. 무한대로. 여기 있는 코드네요. 무한대로. 예를 들어서 콘솔.로그 해가지고요. 하이. 자, 이렇게 해서 웹브라우저를 로딩하게 되면 이 한 줄은 무한대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왜? 여기가 true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이제 블럭을 무한대로 반복이 돌기 때문에 지금 엄청 바빠요. 그래서 이거를 닫아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태로 하면은 오프닝 브라우저 하면은 지금 자바스크립트 영역이 계속 무한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도 안 되죠? 마우스 클릭도 안 되고 반응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 볼게요. 중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세요. 자, 이거는 외형상 무한 루프지만 여기가 이제 펄스로 바뀔 일은 없죠. 이 위치가 이제 펄스로 바뀔 일은 없는데 외형상 무한 루프지만 쭉 실행을 하다가 여기 브레이크라는 예약어가 있어요. 브레이크. 이 실행의 흐름이 브레이크라는 예약어를 만나면 이 반복문 블럭을 그냥 빠져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실행의 흐름이 브레이크를 만나는 방법은 이즈런이 펄스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럼 이즈런이 펄스가 되려면 컴팜에서 취소를 누르면 된다.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오프닝 브라우저 해가지고 보면은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컴팜 창이 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확인을 누르면 true예요. true. 확인을 누르면 컴팜은 true를 리턴하고, 그럼 true는 펄스하고 같지 않죠. 그러니까 건너뛴 다음에 여기를 또 실행하는 거예요. 건너뛴 다음에 이 부분이 true니까 콘솔 창에 하이를 찍고 컴팜 창이 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계속 컴팜 창이 뜨죠. 자, 그런데 한번 취소를 눌러볼게요. 취소를 누르면 이제 더 이상 컴팜 창이 뜨지 않죠. 그 다음 콘솔 창 확인해 볼게요. 검사해가지고
콘솔창 확인해보면 콘솔창에 반복문이 돈 횟수만큼 하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하이를 출력하고 컨펌 창이 뜨죠? 확인 누르면 계속 하이가 출력이 돼요. 언제까지? 취소를 누를 때까지. 취소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즈런이 펄스가 되니까 펄스는 펄스하고 같죠? 그러면 브레이크문을 만나가지고 반복문 블록을 하나 빠져나온다.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 브레이크라는 것은 반복문 블록을 탈출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해요. 다른 용도도 있긴 한데 일단 이제 while문과 같이 쓰이면 이 while문을 탈출하는 용도이고, 건너뛰면 탈출이 안 되고 이 안쪽으로 실행의 흐름이 들어오면 탈출이 된다는, 실행의 흐름이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이즈런이 펄스가 돼야 되고, 이즈런이 펄스가 되려면 컴팜에서 취소를 누르게 되면, 그죠? 컴팜 창에서 취소를 누르게 되면 컴팜이라는 함수는 펄스를 리턴해준다. 이런 식의 반복문 블록도 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뉴 파일 해가지고 파일명은 스택05 언더바 루프3.html.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반복 시작. id는 스타트 btn이라고 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document.query selector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할 함수 등록. 이 정도는 이제 문화 코드 하잖아요, 그죠? 실행 함수 등록하고요. 여기서 이제 반복을 시작을 할 텐데요. while문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while문을 이 안에다가 먼저 구성을 할게요. while true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프닝 브라우저를 해가지고요. 검사에서 콘솔 창을 열어놓고 여기서 이제 반복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최대 속도로 10번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에 있는 값은 0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죠?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씩 증가하면서 언제까지 증가시켰는데 카운트가 10이 될 때까지 계속 찍혀요. 카운트가 언젠가 10이 되면 브레이크물 만나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특정 조건을 줘가지고요. 특정 조건을 줘가지고 반복문을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도록. 이 바깥 영역은 페이지 로딩 시점에 실행되는 영역이고, 이 안쪽 영역은, 이 함수 안쪽 영역은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영역이죠.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반복문을 도는데 특정 조건 하에서 브레이크문을 만나도록 자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아이디를 start btn2라고 하고요. 버튼 하나 더 만들고 아이디는 start btn2라고 하고 이 코드 블럭을 하나 복사해서 이런 거 복사할 때 이 가로까지 같이 복사해야 돼요. 뭐 여기까지 복사하면은 동작할 리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분들도 꽤 많아요. 사실 이게 하찮아 보이지만 이게 없으면은 얘는 그냥 아예 실행조차도 안 돼요. 문법 오류인 거예요. 이런 가로가 없으면. 알겠죠? 복사할 때 꼼꼼하게 이렇게 잘 확인해서 컨트롤 C에서 밑에다 붙여넣기 하고 자 아이디는 스타트 btn2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는 탈출 조건은 조금 다르게 줘볼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카운트의 초기 값은 0이고 카운트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계속 반복 수행하기. 자,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 조건을 보시면 카운트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계속 반복 수행하기. 자, 비교연산자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true 또는 false이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true가 들어오냐? 10보다 작으면 true인 거예요. 언제 true예요? 카운트가 10보다 작은. 10보다 작은. 그럼 언제 false가 돼? false가 되는 시점.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언젠가는 카운트가 10이 되죠? 카운트가 10이 되면 false가 돼. 그러면 카운트가 10이면 빠져나온다는 거. 자, 이것도 오프닝 브라우저 해가지고 볼게요. 검사해서 콘솔 보면 첫 번째 버튼,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똑같죠? 돌아가는 게 그쵸? 0부터 9까지 카운트가 0부터 9까지 변하면서 1씩 증가하면서 쭉 변하고
카운트가 10이 되면 이제 빠져나오고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트루면 실행하고 또 1로 온다는 거. 카운트가 이제 1이니까 1은 10보다 작으니까 또 실행하죠? 실행하고 1로 오고 쭉 언젠가 카운트가 계속 증가하다 보면 언젠가 카운트 값이 10이 된다. 10이 되면 10은 10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펄스가 들어오면 이제 빠져나오고 이런 형태로. 근데 이런 식의 반복문은요, 뭔가 눈에 익죠? 이거 눈에 익지 않아요? 우리가? 포문을요, 포문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나? 포문의 실행 흐름 볼게요. 포문은. 실행의 흐름이 포문을 만나면 여기는 최초 한 번만 실행되죠? 맞아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최초 한 번만 실행되죠? 이 부분. 맞나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보죠? 이 조건. 여기도 마찬가지. 포문 이 조건을 봐가지고 트루면 수행을 하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while문도 이 조건을 보고 트루면 수행하죠. 맞죠? 그 다음에 수행하고 나서 포문은 여기 있는 걸 또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여기 있는 걸 실행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카운트를 1 증가시키죠. 포문에서도 카운트 1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 1 증가시키고 1로 간다는 거죠. 1로 가서 여기 트루면 또 수행한다. 마찬가지 여기도 1로 가서 여기 트루면 또 실행한 이런 구조예요. 거의 동일한 구조죠. 단지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while문으로 저렇게 반복문을 구성하면 어쨌든 이제 카운트 값에 따라서 탈출하느냐 마느냐인데 while문이 종료돼도 왼쪽 같은 경우 while문이 종료돼도 카운트라는 변수는 살아있죠. 오른쪽은 포문이 종료되면 i라는 변수는 사라진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를 뭐라 그러냐면 보통 제어 변수라고 해요. 제어 변수. 그래서 왼쪽에 제어 변수는 while문이 종료가 되어도 살아있고 오른쪽은 제어 변수 i는 포문이 종료되면 사라진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더 갖다 놔볼게요. 버튼 하나 더 갖다 놓고 이 코드 블럭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btn3 하고 이 안쪽은요. 이 안쪽은 포문으로 구성해 볼게요. 똑같이. 그래도 같아요. let i는 0, i는 10보다 작은 동안에 반복문을 돌아라. 어떻게?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그리고 이 안에서 분석.log i 값을 찍어보면 이런 반복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복문을 포문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while문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래요. 포문은 반복 횟수가 결정되어 있을 때, 반복 횟수가 결정되어 있을 때는 보통 포문을 쓰고요. 반복 횟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을 때,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while문을 쓰는 게 좀 더 편하다는 거. 자, 포문을 이렇게 구성을 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숫자를 고치면서 보면 세 번째, 첫 번째 버튼 눌러도 되고, 두 번째 버튼 눌러도 되고, 세 번째 버튼 눌러도 역시 동일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문하고 비교해가지고 while문도 같이 알아두면 좋다. while 같은 경우는 기본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while 초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자, while문을 실행의 흐름이 만약에 while문을 만나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실행한다. 여기서 실행을 해가지고 저 부분에 어찌됐건 저기에 true가 참조되면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온다. 다시 일로 와서 true가 참조되면 또 실행하고, 만일 false가 참조되면, 만약에 여기에 false가 참조되면 빠져나온다. 그래서 저 가로 안에 뭔가 조건절이 있을 수도 있다.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 조건절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while문 자체가 아예 이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여기 그냥 true가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true가 박혀 있어. 그럼 이거는 뭐야? 얘는 외형상 무한 루프라는 거야. 무한. 이게 false로 바뀔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코드는 최대 속도로 계속 무한 루프로 돌게끔 되어 있어. 실행할 수 있는 최대 빠르기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탈출 조건이 필요할 수 있는데, 탈출 조건은 이 포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구성을 해서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반복문을 탈출하도록 우리가 이제 구성도 한다는 거. 이런 구조를 자바도 똑같아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자바에서 자주 써요. 이런 구조. 외형상 무한 루프로 만들어 놓고 어떤 조건 하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브레이크문을 만나게끔 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 이걸 한번 눈에 넣어두세요. 알겠죠? 나중에 또 나와요. 지금 한번 봤으면 우리 자바에서 또 나왔을 때 낯설지 않을 거란 말이야. 반복문 while문도 있다. 이거 읽는 방법은, 이런 조건이 있으면 while문과 함께 이걸 읽는 방법은 카운트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계속 반복 수행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i의 초기값은 10인데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계속 실행을 해라. 밑에 있는 걸 실행을 해라. 그리고 i는 1씩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가는 폼. while문. 이 조건이 true면 작업하고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이 조건이 true면 작업하고 카운트 증가시키고, 뭐 이런 식이라. 비교해보면 밑에 거와 똑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콘솔 창에다가요,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우리 다큐먼트라는 기본 오브젝트가 있죠. 자, 다큐먼트라는 기본 오브젝트가 있는데, 우리는 다큐먼트 오브젝트에 어떤 기능을 많이 썼죠?
쿼리 셀렉터 혹은 쿼리 셀렉터 all이라는 함수를 많이 썼죠. 쿼리 셀렉터 all. 이거는 뭐예요? 쿼리 셀렉터나 쿼리 셀렉터 all은 이 함수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 객체 중에서 이미 만들어진 문서 요소들 있죠? 문서 요소들 중에서 원하는 문서 요소의 참조값을 찾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찾아오는 역할. 근데 자, 이런 기능이 있어요. document.create element라는 함수도 있어요. create element는 원하는 문서 요소를 직접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document.create element div 하면 모양은 마크업 형태로 나오지만 얘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서 오브젝트 div. 근데 이 div는 보세요. 이 div는 여기에 있는 div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div라. 이렇게 메모리상에만 존재하는 이런 div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create element 하면 되는 거예요. create element p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p 요소가 만들어지겠죠? document.create element 버튼 하게 되면 버튼 요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요소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봐요. 자, 이렇게 엔터 치면 어때요? div 요소를 만들어서 그거의 참조값을 div1이라는 변수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div1 한번 확인해 봐요. div 맞죠? 그리고 div1. inner 텍스트에다가 hello라고 집어넣으면 div1을 확인해 보면 자, 처음 만들었을 때는 inner 텍스트가 없는 상태로 div가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근데 div1.inner 텍스트에다가 hello라는 문자를 집어넣고 나니까 div1은 이제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hello라는 inner 텍스트가 출력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이 div를 여기서 볼 수는 없어요. 그쵸? 여기서 보게 하는 방법은 이거를 여기다가 추가하면은 볼 수가 있어요. 자, 추가를 하는 방법은 추가하고 싶은 요소를 찾아요. 난 바디 요소에 추가하고 싶어. 바디 요소를 찾아서 자, 바디 요소가 있잖아요. 여기 바디에다가 append 해가지고 div1 이렇게 하면 우리 만들어졌던 div가 여기에 실제로 들어간다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div 요소 자체가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보세요. 엔터를 치면은 여기 실제로 뭐가 생겼죠. 맞아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 div를 바디에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먼츠에 보면 이거 있죠. 이거. 요소 검사에서 엘리먼츠를 확인해 보면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요소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곳에다가 끼워 놓을 수가 있다. 잠시 기다릴 테니까 이거 한번 입력해 보세요.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제가 이제 컴퓨터에서 올리면은 여러분들은 받아갈 수 있겠죠? 업스트림으로부터. 제가 컴퓨터에서 이거 2개 올려놓을게요. 별건 없지만. 제가 이제 VS 코드 상에서 컴퓨터에서 올려놨고요. 그래서 최근 커밋은 뭐 자바스크립트 스택 동호 이제 추가함 해가지고 메인 브랜치의 커밋 이력을 업스트림에다가 올려놨어요. 저의 깃허브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클립스 실행해주세요. 어제 퀴즈 냈었죠? 다 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생성. new 어레이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 해가지고 자,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는 자,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되죠. 어레이 리스트 유틸 패키지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임포트 해가지고 제너릭을 인테저로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한 객체의 참조값을 nums라는 지역 변수에 담고 그러면 자바는 타입을 잘 설정을 해야 되죠. 지역 변수 nums의 타입은 어레이 리스트 객체는 리스트 타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레이 리스트는요. 어레이 리스트는 보세요. 어레이 리스트의 상속 관계와 구현한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 타입이기도 하고 또는 어레이 리스트는 컬렉션 타입이기도 하죠. 그래서 타입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는 보통 이제 리스트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많이 받아서 쓴다. 그러면 이 리스트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제너릭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때 제너릭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앵글 브라킷만 남겨놓고 빈 앵글 브라킷만 남겨놓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면 돼요. 그래서 이 주석을 보고 이거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객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객체들을 정확히 잘 생성을 해야 돼요. 생성을 해서 객체의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복문 돌면서 1에서 100 사이의 랜덤한 정수를 얻어내서 이 배열에다가 즉 가변 배열이라고 하죠. 리스트는 리스트에다가 순서대로 담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랜덤한 정수를 얻어낸다. 랜덤한 정수를 얻어내려면 어떤 객체가 필요한 거예요? 얻어내려면 랜덤 객체가 필요하죠? 랜덤 객체. 랜덤 객체의 참조값은 new 랜덤 하면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랜덤 객체를 하나 준비해 볼게요. 랜덤 임포트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임포트하고 array에는 new 랜덤 자, 랜덤 객체 생성하고요. 이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1에서부터 100 사이의 랜덤한 정수를 얻어내는 방법은 arrayn.next int 자, 그냥 next int 하면은 정수 범위 내에서 랜덤한 거 아무거나 하나 나오는 거고 원하는 범위 내에서 얻어내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자, 100을 전달하면 0에서부터 99 사이에 랜덤한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에서부터 100 사이니까 이 결과값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을 더한 값을 내가 변수에 담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넘즈 객체에다가 담으라 그랬죠? 이 랜덤한 숫자를 넘즈에 담는 방법은 리스트에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add라는 기능이 있죠? 리스트는 add라는 기능이 있고 자, 여기는 이 add라는 메소드는 인테저 타입을 전달받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제너릭을 인테저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add해서 랜덤한 숫자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는데 자, 이 코드를 수행을 하면 어때요? 이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랜덤한 숫자 한 개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쵸? 한 개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반복문 10번 돌면 즉 이걸 이 작업을 총 몇 번 하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총 10번 하라는 거죠? 맞아요? 이 작업을 10번 하라는 거예요. 이 작업. 그러면 이 세 줄의 자바 코드가 총 10번이 반복이 되도록 구성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 폼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기본적인 폼은 외우라 그랬어요. i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i를 10보다 작은 동안에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반복문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폼은 블럭은 여기에 참조되는 숫자만큼 반복이 일어나죠. 그럼 10이 참조되니까 총 이 블럭은 총 10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석에서 말하는 것대로 실행이 되려면 이 코드를 이 안쪽으로 옮기면 될까요? 그쵸? 세 줄의 자바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이 안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폼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들여쓰기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들여쓰기도 신경 잘 쓰셔야 돼요. 이게 막 이렇게 쓰면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잘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2번에 주석을 코드로 표현하는데 성공을 한 거라. 그러면 실행을 하게 되면 넘즈에 총 10개의 랜덤한 정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또 볼 거는 뭐냐면 자, 이 랜덤 객체를 반복문 돌 때마다 계속 생성해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놔둬도 상관은 없는데 랜덤 객체를 너무 많이 생성하는 것 같이 보이면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놔도 상관은 없겠죠. 이건 뭐예요? 랜덤 객체 하나 생성해가지고 생성한 객체를 뭐 여러 번 쓰는 거는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괜히 쓸데없이 랜덤 객체가 많이 생성되는 거를 방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폼은 안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프로그래밍을 하자면 아니 굳이 랜덤 객체 하나만 생성해서 여러 번 쓰면 되는데 굳이 10개를 생성해야 되냐 너무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폼 바깥으로 갖다 놓으면 하나 생성한 객체를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고요. 그다음 넘즈에서 저장된 숫자에서 중복된 숫자가 제거된 새로운 어레이 객체를 얻어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제 우리가 수업했던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이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활용을 해보라는 거. 그러면 중복 제거하면 뭘 떠올리면 되냐면 세트를 떠올리면 돼요. 세트. 별다른 로직 없이 세트에다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제 중복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ew hash set
해시셋 컨트롤 스페이스에 보면 자, 해시셋의 생성자 보면은 생성자가 4개가 있어요. 4개. 4개의 생성자. 자, 생성자가 이렇게 여러 개 정의되어 있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생성자가 오버로딩 되어 있다. 즉 생성자가 다중 정의되어 있다. 첫 번째 생성자는 아무것도 전달 안 해도 되는 빈 생성자고요. 자, 첫 번째 생성자는 우리가 그냥 빈 해시셋을 만들어서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생성자가 있어요. 얘는 이제 컬렉션 타입을 전달하는 건데요. 컬렉션 타입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해당 컬렉션 객체에 들어있는 모든 아이템이 해시셋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가 되긴 하는데 중복된 값은 자동으로 제거가 되면서 추가가 된다.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도 해시셋이냐? 전달해보면 어레이 리스트도 컬렉션이냐? 여기다 전달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다가 넘즈를 전달하니까 에러가 없어. 그러면 넘즈도 얘도 컬렉션 타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컬렉션.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인터페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컬렉션을 상속받아서 만든 거예요. 인터페이스도 특정 인터페이스를 확장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을 상속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리스트 타입은 곧 컬렉션 타입이기도 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자, 리스트 타입에 어떤 값이 있어요. 이걸 어디다 담을 수 있다는 거. 컬렉션 타입에다가 얘를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 리스트 타입 변수에 있는 내용을 컬렉션 타입 변수에 담을 수 있다는 거. 왜? 리스트는 컬렉션을 상속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즉, 리스트는 컬렉션이기도 하다는 거. 그럼 리스트가 컬렉션이다라는 것은 어레이 리스트 객체가 컬렉션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시셋에 생성자 이렇게 전달해도 잘 받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복이 제거가 되겠죠? 세트에. 자, 해시셋은 역시 세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제너릭을 인테저로 해서 세트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받으면 딱 좋아요. 마찬가지로 세트도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세트도 들어가 볼게요. 세트의 API 문서 들어가 보면 세트도 뭘 상속받았어요? 컬렉션은 상속받았죠? 그럼 세트도 컬렉션 타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세트 타입 뭔가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뭔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컬렉션 타입의 변수에 집어넣어도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컬렉션 세트의 부모 타입 역할을 하는 거니까. 부모 타입은 자식 타입에 담긴 값을 얼마든지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해시셋에는 중복된 숫자가 제거된 해시셋이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다시 뭘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 보라 그랬죠? 그럼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니까 new array list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에 보면 자, 컨트롤 스페이스에 보면 어레이 리스트 생성자도 보면은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는 것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컬렉션을 전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쵸? 컬렉션. 그러면 세트를 여기다 전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중복이 제거된 세트를 이용을 해서 어레이 리스트가 구성이 된다는 이렇게 하면 중복이 제거된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은 이 두 줄의 자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다음 숫자를 정렬할 때 떠올려야 되는 건 어제 했지만 컬렉션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컬렉션스. 컬렉션에 관련된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임포트 해가지고 컬렉션스는 뭐야? 컬렉션스.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컬렉션스죠. 이걸 임포트를 해가지고 점을 찍어보면 여러 가지 스태틱, 다양한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제공을 해준다는. 여기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sor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sort 정렬에 관련된 여기다가 리스트를 전달해주면 정수 같은 경우는 알아서 정렬을 해줘요. 그래서 collections.sort에다가 리절트를 넣어주면 리절트는 리스트죠? 이걸 넣어주면 리스트에 저장된 아이템을 지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정렬을 해준다. 그럼 이제 리절트에는 정렬까지 된 거예요. 순서대로 이제 콘솔창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문, 확장 포문이 떠오르겠죠?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빼내가지고 콘솔창에 출력하면 돼요. 확장 포문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 이 타입만 잘 선언할 수 있으면 이 타입은 뭐예요? 이 타입은 리스트의 제너릭 타입을 이 임시 변태 타입으로 이렇게 딱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리절트는 당연히 인테저 타입이 들어있으니까 인테저로 받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숫자를 출력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콘스트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run 하면은 어때요? run 하면 임의의 숫자가 최대 10개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가지고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죠? 1에서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랜덤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10개가 다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어쩔 때는 10개가 다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10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중복된 숫자가 하나 나왔다는 거. 중복된 숫자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제거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활용하면은 1에서부터 뭐 45 사이에 랜덤한 정수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를 6개 로또가 6개인가요? 6개 얻어내면 로또 번호 얻어내는 것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코드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잠시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퀴즈 하나를 더 내볼게요. 메인 패키지에다가 뉴 클래스에서 클래스명은 퀴즈 메인2 메인 메소드 만들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로또 번호 6개를 랜덤하게 얻어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콘솔 창에 한번 출력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못 풀어도 되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퀴즈 같이 해볼게요. 해시셋 객체를 생성해서 그럼 new 해시셋 객체를 생성해서 set1이라는 지역 변수의 참조값 담기. 해시셋은 세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세트 타입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또 번호를 담을 거니까 인테저 타입으로 제너릭을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 로또 번호 6개를 담아야 되니까 반복문을 돌아야 되겠죠. 자, while 해가지고 일단 무한루프를 만들어 놓고 탈출 조건은 만약에 set1. 사이즈가 6하고 같으면 브레이크. 이제 이런 반복문은 반복문 쭉 돌다가 세트의 사이즈가 6하고 같으면 반복문을 탈출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랜덤한 정수를 얻어내서 세트에다가 계속 담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중복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세컨 사이즈가 6이 되는 게 확실할 때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중복된 숫자가 들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6개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냥 반복문을 단순히 6번 돌게 되면 중복된 숫자가 들어가면 5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while문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제 랜덤한 정수를 얻어내려면 역시 랜덤 객체가 필요하죠. 랜덤 객체.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객체를 적절히 생성을 하는 거예요. 해시셋 객체도 생성하고 랜덤 객체도 생성하고, 랜덤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랜덤한 숫자를 반복문 돌면서 얻어내겠다. 랜덤한 숫자는 ran.nextInt 해서 1에서부터 45 사이의 랜덤한 정수는 이렇게 하면 되죠. nextInt 45는 0에서부터 44 사이의 랜덤한 정수니까 거기다 1을 더하면 1에서부터 45 사이의 랜덤한 정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한 정수를 얻어내서 세트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et1.add가 있죠. 그래서 랜덤한 숫자를 추가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한대로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트의 사이즈가 6이 될 때까지. 그럼 6개의 숫자가 다 들어간 게 확실해지면 이제 반복문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 탈출했어요. 그러면 자, 세트에 담긴 번호를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돼요. 세트는 이제 순서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트에 들어간 채로 정렬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 예제 한 것처럼 정렬하기 위해서 세트에 있는 내용을 어레이 리스트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하나 더 생성을 해가지고요.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자를 보면 컬렉션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세트를 전달하면 세트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가 구성이 돼요. 대신 정렬은 안 된 상태인 거죠. 일단 세트를 집어넣으면 어레이 리스트 객체가 하나 생성되는데 세트에 들어있는 숫자를 기반으로 어레이 리스트가 생성이 되는데 정렬은 안 된 상태. 정렬하는 방법은 collections 클래스에 스태틱 메서드 sort가 있죠.
솔트 해서 넘즈를 전달을 하면 정렬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콘솔창에다가 모두 다 출력. 콘솔창에 출력하려면 반복문 돌면서 하나씩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 해서 출력을 하면 랜덤한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내일 추첨하니까 빨리 받아 적으세요. 그래서 1등이 되면 월요일날 안 보이겠죠. 안 나올 것 같아요. 1등 되면. 그래서 혹시 월요일날 결석하는 분 있으면 1등 된 걸로 알게요. 그리고 여기 그 시스템.out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시스템.out.print 해보면 프린트 ln이라는 것도 있고 프린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프린트 ln도 있고 프린트라는 것도 있어요. 프린트 ln은 개행기호를 같이 출력을 해서 개행이 되도록 하는 거고 프린트는 개행기호를 출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ln이 아니고 프린트로 찍어볼게요. 프린트. 자, 프린트로 찍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찍혀요. 한 줄에. 한 줄에 찍혀. 숫자가 몇이 나오는지 알아보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여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컴마도 한번 찍어볼게요. 뒤에다 컴마도 찍으면 자, 이렇게 나오나요? 뭐 혹은 그냥 공백을 뒤에다 이제 공백을 좀 찍어 놓으면 이렇게 알아보기 쉽죠? 프린트는 개행기호를 출력하지 않아서 콘솔창에서 개행기호를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개행기호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거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 퀴즈 하나 더 내볼게요. 뉴 클래스 해가지고 클래스명은 퀴즈 메인 3. 자, 포스트 DTO에는 글의 번호, 글번호, 작성자, 제목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필드가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3개의 필드. 즉, 3개의 필드가 3개의 필드를 만드시고 필드명은 마음대로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필드명은 마음대로 필드의 데이터 타입은 잘 생각해서 결정. 그리고 DTO 작성 규칙 규약에 맞게끔 자, 이거는 이클립스
제너레이트 기능을 활용해야 되겠죠? 자, 어디다가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 테스트.mypack 패키지에 만들기. 그 다음에 포스트 DTO 객체에 임의의 글 3개 정보를 담아보세요. 누가 1번, 몇 번 글 누가 작성했는지, 제목은 뭔지 이런 정보를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모두 보통 3개의 포스트 DTO 객체가 생성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스트 DTO 객체를 담을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 쟤를 생성해서 위에서 생성한 포스트 DTO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담으시고요. 네 번째, 반복문 돌면서 어레이 리스트에 담긴 글 목록을 콘솔 창에 예쁘게 출력해 보세요.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따가 12시 한 5분쯤 12시 5분쯤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한 20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면 포스트 DTO 테스트.mypack 패키지에다가 new 클래스명은 포스트 DTO. 일단 글번호 작성자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필드를 3개를 하나 정의를 할 텐데, 글번호는 int num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작성자는 문자열로, 그죠?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면 될 것이고, 작성자는 라이터 하면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글 작성자 라이터. 그 다음에 제목은 타이틀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야? 글번호를 저장할 필드. 그 다음에 이거는 작성자를 저장할 필드. 그리고 이거는 제목을 저장할 필드.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DTO를 설계할 일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정보를 담을지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필드명도 잘 지으면 프로그래밍 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번호, 작성자, 제목이니까 num, writer, title,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제너레이트 하면 돼요. 기본 생성자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제너레이트. 자, 제너레이트 하는 방법은 커서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 클릭, 소스에 제너레이트 컨스트럭터 유징 필드가 있죠. 일단 생성자는 소스에 제너레이트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만들겠다, 생성자를 제너레이트 하겠다, 필드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제너레이트 하겠다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에 컨스트럭터 유징 필드 해서 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혹시 안 되어 있으면 셀렉트 올 하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필드를 한 번에 전달받는 생성자 제너레이트 하면 num writer title을 매기면서 전달받아서 필드에 저장하는 코드가 있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완성되고, 그 다음에 세터 게터도 만들어야 되죠. 세터 게터 메소드. 이거 왜 만들어야 되냐면 필드의 접근 지정자가 프라이베이트로 가려놨단 말, 숨겨놨다. 숨겼으면 이 필드에 값을 넣거나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가거나 할 때 메소드를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터 게터 메소드는 제너레이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 갖다 놓고 마우스 클릭 소스에 제너레이트 세터센 게터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소스에 가보면 소스에 제너레이트 게터센 세터스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소스에 제너레이트 게터센 세터스 그래서 셀렉트 올 한 다음에 모두 다 선택한 다음에 다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너레이트 다른 거 바꿀 필요 없고 하면은 자동으로 세터 게터 메소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필드를 선언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클립스의 기능을 통해서 DTO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합쳐져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 익혀놔야지 나중에 뭐 한 달, 두 달, 뭐 세 달 지나서 앞에 거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할 때 하나하나 익혀두세요. 이제 DTO를 만들었으면 자 1번은 통과한 거죠? 1번 통과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나머지 2, 3, 4번은 메인 메소드 안에서 작업을 해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런 했을 때 이런 작업이 일어나면 돼요. 런 했을 때 2번, 3번, 4번이 실행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런 했을 때 이 작업이 일어나려면 코딩은 여기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런 했을 때 포스트 DTO 3개에다가 임의의 글 3개 정보를 담아보래요. 그러면 포스트 DTO 객체를 3개를 생성해서 담아보래요. 포스트 DTO 이거 P1이라고 할게요. 포스트 DTO 객체 생성해가지고 P1.set 하면은 s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3개 만들어져 있는 게 보여요. setNum은 번호를 넣어줄 때, setTitle은 제목을 넣어줄 때, setWriter는 작성자를 넣어줄 때, PostDTO 객체는 생성한 직후에는 필드에 있는 값이 0, 널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필드에다가 값을 넣어줄 때 이렇게 setter 메소드를 통해서 넣어주면 돼요. 포스트 DTO 객체 하나당 글 하나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객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setNum, setWriter 그 다음에 글 제목 글 제목은 뭐 HTML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또 이거 이제 글 하나의 정보라고 한다면 또 하나 글 하나의 정보를 또 담으려면 DTO 객체를 하나 더 생성을 해야 돼요. 그죠? new post DTO 해가지고 또 p2에다 점 찍어서 setNum 하면서 뭐 2번 그리고 p2에다 점 찍어서 setWriter 해가지고 작성자 p2.setTitle 해서 제목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했어요. 그럼 두 개의 글을 정보를 포스트 DTO 객체 각각 하나하나에다 담아준 거죠. 하나 더 담으려면 또 포스트 DTO 객체 생성을 하고
생성하고 P3에다 점을 빵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생성자를 보면은 글 내용을 전체를 생성자에다가 하나하나씩 전달받는 이런 생성자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생성자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3. 글 내용은 CSS. 그러면 총 뭐예요? 포스트 DTO 객체가 하나, 둘, 세 개, 총 3개의 포스트 DTO 객체가 생성이 되었고, 각각의 DTO에는 1번 글의 정보, 2번 글의 정보, 3번 글의 정보가 담기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DTO 하나하나는 글 하나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2번 패스했죠? 그 다음, 포스트 DTO 객체를 담을 수 있는 어레이리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포스트 DTO 객체를 모두 다 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의 데이터가 아니까 리스트인데, 리스트 제너릭이 바로 포스트 DTO라는 거죠. 포스트 DTO. new array list 해가지고 제너릭을 포스트 DTO로 하면 돼요. 객체 생성할 때 제너릭은 생략이 가능하고, 그런 다음 자, 그럼 포스트에다 점을 빵 찍어보면 add라는 메소드의 모양 보세요. add는 제너릭이 포스트 DTO로 우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add라는 메소드는 포스트 DTO 타입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add 하면서 p1 담을 수 있겠죠? p1은 뭐예요? p1 포스트 DTO 타입이니까. p2 p3 이렇게 해서 1번 작업 내용, 이게 2번이구나.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의 작업 내용이죠. 3번. 그래서 2번, 3번을 했다는 거.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자체는요, 순서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는 우리가 담을 때 add 1번, add 2번, add 3번, 1번 글, 2번 글, 3번 글을 순서대로 add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에 차곡차곡 담겨요. 세트는 담긴 순서가 유지가 안 되지만 어레이 리스트는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 즉 인덱스로 관리가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담긴다. 그거예요. 그러면 3번은 해결했고요. 이거 뻔한 거잖아요. 우리 맨날 하던 거, 그쵸? 순서대로 반복된 포 해가지고요. 우리는 확장포문. 콜론의 우측에는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참조를 해주고요. 그쵸? 해주고, 콜론의 좌측에는 임시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임시 변수의 데이터의 타입은 해당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의 타입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리스트 같은 경우는 리스트의 제너릭 타입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 DTO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쁘게 출력을 하라 그랬으니까 스트링 포맷을 활용하면 되겠죠. 스트링 포맷을 string.format 해서 글번호에다가 숫자는 %d 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작성자 문자열은 %s 제목 %s 문자열은 %s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d, %s, %s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참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tmp.get num 하면 번호가 참조가 될 것이고, tmp.get writer 하면 작성자, tmp.get title 하면 제목이 참조가 되겠죠.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야, 순서대로. 정의된 순서대로 자동으로 찾아가요,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참조되는 내용이 첫 번째 있는 퍼센트, 두 번째 있는 퍼센트, 세 번째 있는 퍼센트 이 자리로 찾아간다는. 그래서 하나의 형식, 문자의 형식이 구성이 되었고, 그걸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콘솔창에다가 정보를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런 해보면 어때요? 런 해보면 글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이제 4번 내용이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그러니까 이클립스에서도 여기 작업 내용을 깃으로 관리하고 싶기도 하겠죠. 이클립스에서. 이클립스에서도 이 내용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클립스 작업 내용은 어디에 저장이 돼요? 자, 여기 찾아가 보세요. 탐색기로 가보면 C의 유저스에 우리 플레이그라운드에다가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분명히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다가 자바 언더바 워크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를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로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단순히 하는 방법은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닛을 하고 커밋, 애드 커밋 이런 작업들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바 언더바 워크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클립스의 기능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커맨드 프롬프트에서는 많이 해봤으니까, 혹은 git bash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깃에 관련된 기능을 이클립스에서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깃이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깃을 설치하고 기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고, 자, 이클립스 우상단에 가보면 새로운 환경창 열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은 디폴트 환경, 자바 환경, 디버깅 환경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쵸?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환경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단에 가보면. 그래서 새로운 환경창 열기 눌러보면 여기에 깃이 있어요. 깃이 기본 들어있어요. 깃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하는.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 오픈해보면 어때요? 여기 깃 있죠? 여기 이제 깃 환경, 깃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깃 환경. 자, 깃 환경을 와보면 여기 메뉴가 있죠? 왼쪽에. add existing local git repository, 이미 존재하는 git 저장소를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혹은 git 저장소를 클론해오겠다. 그 다음에 새로운 로컬 git 저장소를 만들겠다. 자, 우리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3번이겠죠. 새로운 git 저장소 어디를 자, 일단 사용하기 편하도록
자바 언더바 워크 자체를 새로운 깃 저장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깃 배시로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닛을 해도 되지만 이클립스의 기능을 한번 써보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깃 리파지터리에 크리에이트 눌러볼게요. 크리에이트 누르면 자, 어디를 깃 저장소로 만들 것인지 나오죠? 그러면 브라우즈 버튼 눌러가지고요. 브라우즈 버튼 눌러서 찾아주세요. 자바 언더바 워크 플레이그라운드 자바 언더워크를 찾아주세요. 알겠죠? 브라우즈 눌러서 이렇게 찾아서 폴더 선택 해보면 브라우즈 버튼 눌러서 이 자바 언더바 워크를 여기까지 찾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찾아서 디폴트 브랜치의 이름을 마스터로 냅두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메인으로 바꾸고 싶으면 메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저는 메인으로 바꿔볼까요? 메인으로 메인 기본 브랜치 이름은 메인 마스터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하면은 보세요. 크리에이트 하게 돼요. 여기 깃 저장소가 만들어진 게 보이죠? 경로를 잘 보셔야 돼요. 자바 언더바 워크 이렇게 잘 설정이 되었는지. 근데 실제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폴더에 직접 들어가서 git init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깃 배시를 여기다가 열어가지고 git init한 거랑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git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를 이클립스의 기능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클립스의 기능을 통해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바로 인식이 되잖아. 그러면 이클립스 깃 기능, 깃에 관련된 기능을 얘네들도 여기서 다 제공을 해줘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깃에 관련된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준다는 거. 그럼 얼마든지 여기에서 add, commit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되셨나요? 자, 그리고요. 여기 워킹 트리가 있죠. 이렇게 인식이 되었으면 이걸 열어보면 뭐가 있냐면 워킹 트리가 있어요. 워킹 트리. 워킹 트리를 이렇게 열어보면 자, 뭐가 하나 완성 여기에 .git ignoro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있나요? .git ignore 파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해 보면 .git ignore가 있는데요. 자, 여기 거는 뭐냐면 git이 추적하지 않을 파일에 대한 목록을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 놓는 거. 그럼 여기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메타데이터. 여기 이거는 이제 이클립스 설정에 관련된 건데 이클립스 설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메타데이터.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원래는 여기다가 뭔가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깃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지금 바로 추가는 안 할 거고 나중에 여기 관련해서 또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냅두고요. 이 상태로 냅두고 자, 내가 지금 이닛을 했으면 뭐예요? 지금 현재 커밋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쵸?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바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바.
자바 환경 돌아가면 프로젝트에 뭔가 물음표가 달려있죠. 물음표. 여기서 물음표는 뭐냐면 물음표는 untracked 파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음표. untracked 파일. 아직 커밋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파일들은 다 새로 등장한 파일들이죠. 그래서 untracked 파일의 목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Git 환경으로 가볼게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코딩 하다가 Git에 관련된 기능을 쓰고 싶으면 일로 이동하고, 코딩 하다가 Git에 관련된 기능을 쓰고 싶으면 다시 Git 환경 이동하고. 알겠죠? 자, 그러면 Git 환경으로 와가지고요. 하단의 탭에 보면 Git 스테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Git 스테이징. 있죠? Git 스테이징. 여기 보면 언스테이지 체인지도 있고요. 여기가 언스테이지 체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테이지드 체인지가 있어요. 자, 커밋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요, 이쪽으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옮기면 돼요. 여기가 스테이지. 뭐 혹은 인덱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최초에 커밋을 할 텐데, 커밋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일로 옮기면 된다. 자, 원래는 이런 클래스 패스 같은 거는 빼는 게 맞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일로 옮기는 방법은 더하기 버튼 되게 많죠? 2개짜리. 이걸 누르면 add가 되는, 한 번에 add 취소하고 싶으면 빼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 add 취소가 돼요. add 취소를 이렇게 GUI로 편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클립스. add와 add 취소하는 거를 이클립스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add 한번 한 다음에 커밋 메시지는 우측에 적어요. 우측에 적고 커밋 버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뭐 커밋 메시지는 제가 스텝 01에서 스텝 12까지 한 번에 추가할게요. 그래서 커밋 하면은, 자, 이게 최초의 커밋이 되는 거예요. 일로 다 옮긴 다음에 커밋 메시지를 적고, 그래서 커밋하는 거는 이런 식이에요. 커밋하는 방법은 Git 스테이징에서 Git 스테이징 탭을 찾아가지고 언스테이지 체인지를 일로 옮겨요. 옮긴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커밋 메시지를 적고 작성하고, 네 번째로 이 커밋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커밋하는 방법. Git 스테이징 탭을 찾아서 언스테이지 체인지를 스테이지 체인지로 바꾼 다음에 그게 add하는 거예요. add한 다음에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고 커밋을 누르면 커밋이 끝났다. 커밋이 끝났으면 여기 히스토리 탭에 있는데요. 히스토리 탭 누르고, 자, 히스토리 탭 누르고 요 워킹 트리를 클릭을 해보면 뭐 자바 언더바 워크를 선택하든지 해가지고 히스토리 탭을 누르면 커밋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헤드도 보이고, 뭐 메인이라는 이름의 뭐 브랜치 포인터도 보이고요. 뭐 커밋을 했으면 다시 자바 코딩 영역으로 가보면, 자, 뭔가 아이콘들이 좀 추가된 게 보이죠? 이게 이 전체가 이제 기술로 관리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어떤 내용을, 뭐 퀴즈 03에 있던 어떤 내용을, 자, 제가 여기서
하나를 수정을 한다고 치면은 번호 1이라고 돼 있던 거를 990도로 바꿔서 저장을 하면 자, 갑자기 뭔가 표시가 생기죠, 이렇게. 앵글 브라켓이 생기죠, 이렇게. 표시가 생기고. 그러면은, 여기에 변경 사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변경사항. 원한다면, 변경 사항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작업들을 깃에서, 깃 환경으로 가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커밋만 미리 해놓을게요. 알겠죠? 커밋 하나만 만들어 놓고 변경사항을 내가 막 990도로 바꾸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언스테이지 체인지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걸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에서 언스테이지 체인지를 더블 클릭해보면 뭐가 변경이 되었는지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진의 상태, 왼쪽에 있는 거는 현재 파일의 상태라는 거.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뭐 이런 아이콘들도 있어요. 이거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으로 옮기니까 어때요? 두 개가 똑같아졌죠. 이러면 다시 이제 워킹 트리가 클린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자바하고 깃 환경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알겠죠? 뭐 깃 작업하다가 망가지면 어떡하면 돼? 그냥 .git 폴더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건 초기화 되니까 겁먹지 말고 조금씩 적응해 나가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오전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갈게요.